예, 선생님 이렇게 저 대담에 응해 주셔서 감사 말씀 먼저 드리고요. 네, 영광입니다. 선생님께 제가 준비한 질문이 한 10개까지 정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주된 내용이 이제 당시 그 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그 미술의 그 상황이 이제 뭐 미술 자체의 여러 가지 그 변화도 많았지만요. 우리 미술계에 이제 여러 가지 화단에 있어서도 그런 양상들이 다양하게 펼쳐졌던 것 같고요. 저희들이 지금 이 기획을 하고 있는 목적 자체가 우리나라 그 현대 미술의 맥락을 새롭게 비평적으로 재해석해 들어가고자 하는 어떤 단서를 준비하기 위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우리나라 미술이 서양 미술로부터 어떤 그 직접적인 영향권 내에서 이루어진 일종의 수용 미술의 형태를 해석하려는 그런 비평적인 입장들이 있어 왔습니다만, 네. 저희 생각으로는 그것을 그 일종의 그 서구 중심적인 어떤 담론에서 보고 있는 시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서양 그 문화의 그 충격과 자극 속에서 시작된 제3세계의 소위 서양 사람들이 말하는 주변부 세계 국가들이 동일한 그 현상이고, 그 현상들 속에는 급작스러운 이식 문화와 그 전통 문화 사이의 어떤 충돌과 마찰, 그리고 어떤 그 지역성과의 어떤 갈등 속에서 자연스럽게 뭐 예술가들에 의해서 그 지역 문화가 반영된 새로운 형태의 예술 문화로 이제 이렇게 형성이 됐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런 입장에서 우리 미술과 서구 미술의 맥락을 어떻게 관계를 설정해야 되겠느냐 하는 문제가 저희 시대의 중대한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의 그 현대 미술이라는 것이 서양 문화와 그 역사의 어떤 전통에 대한 비판과 재규정 과정에서 비롯됐다는 것은 상식적인 이야기가 되겠지만,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이 동시대 미술이라는 것의 역사적인 그 비판적 대상은 서구의 문화와 역사가 될 테니까 우리하고는 그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이냐라는 그런 이제 관계 설정 문제가, 우리가 현대 미술을 하는데 이 현대 미술이 궁극적으로 뭘 겨냥하고 있는 거냐, 이건 불투명해졌다는 거죠. 그냥 따라서 서양 미술의 맥락을 우리가 빌려서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이제 컴플렉스를 자꾸 가질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뭔가 좀 이렇게 그 설정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경우는 해방 이후에 이제 그 미국 군정하에서 이제 민주정부가 출발을 했고, 그 과정에서 미국 문화에 상당히 의존된 형태의 어떤 사회 현상 속에서 수용됐던 양상이고, 지금은 그런 문화를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가 공통으로 통용하고 있는 그런 현대 미술 문화라는 점에서 제3세계가 바라보고 있는 그 현대 미술, 동시대 미술과 서구가 바라보고 있는 동시대 미술은 같은 형태의 미술이지만 역사성이라든가 내용적으로는 서로 다른 맥락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죠. 그래서 우리 문화 형태를 서구 미술하고 동일한 맥락에서, 동일한 역사성 속에서 보려고 하지 말고 그 해방 이후에 시작된 그런 이식 문화의 단계 위에서 시작되어 있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나타났던 이제 그 예술의 어떤 현상과 문화라고 바라보고, 그 안에서 서양 미술의 어떤 자극 부분과 그 자극에 대한 하나의 반응으로서 나타나는 우리나라 작가들의 지역적이고 문화적이고 역사적인 배경을 찾아내보자라는 것이 이제 저희 연구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서양 미술과의 어떤 차별성 부분에 있어서 서양 미술을 이론을 잘 이해를 못해서 엉뚱하게 해석을 했다거나 하는 식의 비평적인 입장이 아니라 서양 문화를 바라본 우리나라 작가들의 의식과 감성을 거꾸로 드러내고 해서 차이와 다름의 미학을 구축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이제 저희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우리나라 미술사가 이제 뭐 역사가 짧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여건상의 이제 어려움 속에서 화단에서의 어떤 그
작가들의 생존의 방식의 문제가 미술 논리에 이제 상당히 그 강한 영향을 주어왔다는 역사라고 보고 있어서 우리가 미술사를 구성할 때 과연 미술 작품과 담론과 하는 것들을 분석하고 연구하고 논의해서 이루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거죠.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몇 년부터 몇 년까지는 어떤 운동들이 있었고 어떤 집단, 어떤 그룹 그런 단위로 해서 연대기적으로 이렇게 진술을 하는 방식을 택함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화단에서 이제 주류 세력을 형성시키고 그 주류 세력이 아니었던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평가가 작화되어 버리는 그런 좀 기형적인 미술사가 이제 쓰여져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드백이 안 되는 문화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70년대에 있었던 어떤 현상이 90년대 혹은 2000년대 작가들에게 자극을 주어서 하나의 어떤 뭐 유전적인 형태로 이제 또 되살아나고 하는 문화를 이렇게 확장이 돼가야 될 텐데 우리는 그냥 지나간 건 다 다락 속에 처박아 버리는 그리고 지금 유행만 자꾸 찾아다니려고 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도 과거 미술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현재 문제 때문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런 현상들이 이제 미술에 대한 담론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냐. 그런 면에서 실제 미술에 있어서의 어떤 여러 가지 그 양상들하고 논리와 그다음에 그 작업에 있어서의 문제들과 화단에서의 이제 이합치산 현상을 분리해서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관점 두 가지 크게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이 기획을 이제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선생님께 준비한 질문도 되게 이제 그런 각도에 맞추어져서 질문이 좀 좋았습니다. 첫째 이제 뭐 시작 단계에서부터 이제 이렇게 좀 시기적으로 선생님 기억을 쭉 한 것이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훑어오시는 그런 이제 기분으로 선생님 저 대학 때 이제 수업하실 때 한참 그때 이제 뭐 20대 초반 있을 때니까 그때쯤에 그 선생님 그 학업하시던 그 미술대학에서의 수업 과정이 어땠었는지 좀 궁금하고요. 또 당시에 선생님 보시기엔 우리나라의 그 미술이라는 상황이 어떻게 선생님께는 비춰졌었는지 그런 말씀부터 좀 해주세요. 나도 사실 이제 시골에서 있다가 대학이라는 데 들어갔고 그다음에 대학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가 이제 배웠던 건 전통적인 방식이었죠. 우리는 모델링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학년이 올라가면서 이제 좀 현대미술 쪽도 이렇게 접근을 하고 그랬는데 우리 다닐 때 제일 먼저 이게 만들어진 게 이제 그 선생님들 이렇게 선택제가 시험적으로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때 이제 여러 선생님들이 있고 이제 자기가 선택한 선생님들한테서 배우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때 선생님들에 대한 정보를 어느 정도 우리는 알고는 있었지만 그 아마 내 생각엔 내 친구들하고 같은 그 맥락에서인데 간섭 안 받는 그 선생님들이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식으로 이제 뭐 그러니까 뭐 내식으로 하고 싶어서 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예를 들면 뭐 그 당시 현대미술 쪽에 조금 이렇게 파워가 있는 선생님들한테 몰려서 하고 있고 그 당시에는 3, 4학년을 이렇게 섞어가지고 이제 선택제를 했거든요. 졸업하고는 아마 그게 없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문제가 생겼는데 어쩌면 그 당시에 그 나는 이제 그런 현대미술 쪽 그쪽에 그 깊은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았고요. 물론 뭐 구경은 했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한참 유행하던 소위 말하면 외국에서 공부하고 또 뭐 이렇게 잠깐 외국에 구경하고 온 사람들이 가져온 것들이 이제 그 소위 말하면 그 하데이지 작품이라고 해가지고 그 김훈 같은 분들이 이렇게 소개도 했고 또 그 당시 그 남관 씨가 이제 그 불란서에 갔다 와가지고 강했거든요. 저는 그 방에 안 들었는데 그분들이 하는 선영 추상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김영주 씨 같은 분들도 이제 추상가 옆에 있어요. 그 외에 또 아주 보수적인 뭐 분들 권은경 씨 뭐 이런 분들이 강의를 대낮에 했는데 사실 내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그런 분들의 영향이 별로 이렇게 크게 오지는 않았고 그것보다는 이제 우리식으로 생각을 해서 우리 친구들끼리 생각을 해서 그냥 우선 학교 그 커리큘럼 그냥 그거 따라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추상화 같은 데도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조금 해보고 그 정도로 그냥 졸업하고 마는 것 같아요. 예. 그거보다는 차라리 그 이일 선생님이 그 이렇게 파리에서 돌아오셔가지고 우리 이 현대미술 쪽을 강의를 하셨는데 그때 그분 강의가 많이 학생들에게 이 호응이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추상미술의 모험인가 이제 교과서를 해가지고 하셨는데 그때 이제 추상회화에 대해서는 이해도 하고 그런 정도 해서 졸업을 했지. 네. 워낙 선생님 이게 지금 작품에도 독특한 그 면모를 늘 보이시니까 그런 분들은 이게 사실 제가 가장 인상 깊게 이제 보았던 그 내용 중에 글 내용 중에 하나가 예술은 교육되는 게 아니다. 그런 예술가는 스스로 예술가가 되는 거지 누가 가르쳐서 예술가가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상당히 그 선생님 경우에도 정확히 들어맞는 얘기일 것 같아요. 글쎄요, 개성은 어떡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 의식을 제가 갖지는 않았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든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없으면 이렇게 마구잡이로 이렇게 참여를 이렇게 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예, 좀 힘들고 또 성격이 원래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고 납득이 가면 이제 예를 들면 수용한다든지 이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 선생님께서는 특별히 좀 관심을 이렇게 가지고 계셨던 현대미술 어떤 맥락이 있었습니까? 당시에. 그게 이제 졸업하고 나서부터 였는데 우리가 이제 졸업을 하고 물론 이제 군대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생각도 좀 했었고 졸업하고 이제 ST 그룹이라는 걸 이렇게 제대하고 났더니 이제 그 그룹이 현존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동기들하고 같이 합류를 했죠. 그래서 그거 하면서 이제 그때 이제 그 현대미술의 개념미술 쪽을 접하게 됐고 그러면서 그걸 조금 실험적으로 좀 했죠. 했는데 그러면서 많이 생각했던 것이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술의 죽음이라는 걸 많이 생각을 했어요. 사실 그 개념미술을 하면서는 그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어요. 그렇죠. 결국은 그게 언어화되고 어떤 형태로든 그게 아트 오브제를 부정하는 그런 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그게 굉장히 나한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소위 말하면 회화는 물론이고 전체적인 미술이라는 것, 기존의 소위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미학적인 테두리가 아닌 그런 그건 죽은 거죠. 그런 생각을 ST 그룹을 하면서 많이 생각하게 됐죠. 이번에 선생님 작업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네. 그럼 선생님 수업 과정에서의 상황들하고요. 선생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미술의 맥락들하고 선생님 작업하고도 이렇게 상당히 밀접한 혼수 관계를 가지고 진행이 됐어요. 그럴 거예요. 나도 모르지만. 선생님 초기 작업에서부터 최근까지 이렇게 크게 흐름으로 봤을 때 선생님 작업의 흐름이 이제 어떻게 진행돼 왔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 다닐 때는 단박은 아까 얘기했던 모델링도 했고 추상회화도 손대봤고 그다음에 약간은 초현실주의적인 그런 작품은 없어요. 근데 약간 그런 경향 같은 것도 이제 꿈꿔도 갖고 그러는데 그것이 이제 ST를 하면서부터 이제 완전히 많이 달라졌죠. 이제 ST 하면서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 개념미술 쪽의 미술의 죽음을 아주 극단적으로 느끼고 한 개념미술 쪽보다는 그래도 기존의 어떤 미학적인 그런 게 아니지만 그림이라는 것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물질화된 작품이라는 것 이런 데 관심을 좀 가졌어요. 그러면서 개념적인 작품을 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무슨 틀이라든지 거울이라든지 이런 걸 이용하고 어떤 그림을 그린다든지 이런 쪽에 관심을 가는데 그것은 이제 바로
개념 미술에 대한 어떤 그 나는 좀 부정이라고 할까 그런 생각이 나왔고 또 한 가지 이제 그게 한 80년대 70년대 말을 이렇게 가면서 그런 작업을 하면서 생각했던 게 우리가 흔히 그 막말로 얘기하는 현대 미술 그 사실 학생들이라든지 그 젊은 작가들은 그걸 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걸 포기 왜 내가 현대 미술 꼭 해야 하는가? 그 맥락 따라가는데. 그렇죠. 그 필요 없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 난 현대 미술, 현대 미술 작가가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뭐 그림 그리는 거, 뭐 그림 그리는 거 되는 거니까. 단이 이제 그 뭐 소위 얘기해서 기존의 그 아주 그 이 범주화된 그림들 이런 것들은 지겹잖아요. 네, 너무 많고 그리고 그건 어떤 새로운 우리에게 어떤 그 그리는 사람이나 보는 사람의 어떤 새로운 경험을 일으키지 못하는 게 그림으로서 그런 새로운 경험을 이렇게 가져다 줄 수 있는 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 현대미술 맥락에 있던 어떤 관계없이 그런 생각으로 그냥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그림하고 이제 소위 아까 얘기한 그 물질 이런 것들하고 그 같이 개념적인 건 계실 수 있으면 빼고 그리고 또 작업인지 여태까지 그 진행 배우는 과정에서 그러면서도 선생님 작품은 대단히 현대적이에요. 글쎄요, 그건 뭐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가 필요한 얘기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이제 서양 미술을 이렇게 그 서양 미술의 정보나 이렇게 지식 같은 걸 받아들여서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공유하는 현상이 생기다 보니까 이렇게 그 뭐랄까 이렇게 스타일화되어 있는 이렇게 그 집단적 경향들이 자꾸 그렇죠. 이제 예를 들면 그것 미니멀 때문에. 쪽을 하느냐, 무슨 예, 하이퍼 예, 쪽 예. 하느냐, 뭐 이런 식이었는데 뭐 그 당시에 물론 나도 하이퍼 작가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주위에서들은 뭐 막 그러는데 그냥 그런 건 내가 납득을 못 하겠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선생님 판단이 옳으신 거죠. 선생님 연배가 그 오리진 작가분들보다 몇 년 정도 뒤? 오리진 작가들이 이제 나이 많으신 분들이 제일 아마 윗분들이 저기 서승원 선생님 예, 그러신 거예요. 근데 사실 난 좀 나이가 많아요. 실제 나이가. 그냥 학교를 늦게 들어갔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그분들하고 뭐 한 2, 3년 차이. 그렇죠. 그리고 학교는 한 5, 6년 차이 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그 나와 같이 공부하고 뭐 이제 활동하던 친구들이 되게 지금 현재 나하고 한두 살 차이에서부터 한 5, 6살 차이고 그분들이 67년도에 이제 청년 작가 연립전이라는 거를 67년도에 12월 달에요. 그건 우리 학교 다닐 때라 잘 모르겠어요. 그러셨죠. 예, 69년까지 내가 학교를 다녔습니다. 아, 네. 그러시군요. 나는 그런 학교 다니면서 그런 그 어떤 운동들 이런 데 별 관심 없었어요. 모범생이 있었어요. 예, 그래요. 뭐 학교만 충분히 다녔어요. 네. 사실. 그 지금 우리 그 미술계의 그 기본적인 뭐라 그럴까요? 어떤 그 흐름의 그 보편적인 사람들이 이제 인식하고 있는 태제라 그럴까요? 하는 그런 흐름이 이제 그 화단의 양상을 말하는 거라고 저는 자꾸 생각이 되고 미술 얘기는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요. 왜냐하면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는 뭐 집단적인 경향들이 나타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나타날 수 있는데 결국 미술의 역사라는 건 미술 자체의 역사지 사람들의 역사가 아니지 않느냐. 미술 그러니까 행위라고 그렇죠. 결과를. 네. 그러니까 세잔느가 미술에 중요한 현대 미술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고 마셜 듀샹이 미쳤지. 이거 어디 무슨 그룹이나 어떤 집단이 그렇게 한 적이 문제가 있었냐 그런 면에서 네. 미술에 대한 담론은 좀 구체화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아니 이제 뭐 예, 그런 작품을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예, 해. 그래야 될 것 같아서 그렇다면 이렇게 집단 논리로 미술사를 진술하다 보면 개인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는 생각이 하게 되는 거죠. 개별적으로 활동한 사람은 별로 비중이 안 가고 네. 집단 속에 있던 사람만 비중이 있는 것처럼 돼버리는 네. 이런 뭐 좀 역설적인 결과도 올 수 있지 않을까. 그건 아마 그 뭐 집단에 있었던 뭐 개별적으로 했던 네. 그건 어떤 그 작가가 그 추구해온 작품
작품들을 이렇게 결과물을 보면 저절로 나중에 저절로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게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나서 그렇죠. 시간이 되는데요. 많이 걸리겠죠. 그런 역사를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 온당한 그 가치를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거듭해서 비평적인 자리매김을 해가면서 이게 가능해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맡겨두면 저절로 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 생각에는 그걸 정리하는 사람들이 소위 말하면 이렇게 섬세하게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진짜 그 본질을 못 보고 그냥 이렇게 껍데기만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그렇죠. 네. 그게 쉬웠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우선 쉽게 이제 이렇게 설정을 해보면요. 뭐 흔히들 뭐 57년이니 58년이니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앵콜메일 경향의 비정형 회화 네. 그로부터 우리나라 현대미술이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딱히 이렇게 동의가 되지는 않아요. 그 부분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청년작가 연립전, AGST, 네. 서울 현대미술제, 네. 양대방강, 에콜미서울, 그 다음에 80년대 민중미술, 80년대 중반에 이제 뭐 탈모던 그룹들 뭐 이런 식으로 미술사를 쭉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데 제 생각엔 이건 단체들이란 말이죠. 예. 근데 단체 속에 개인들이 이제 있었을 테고 예. 개인들의 입장은 한 단체로 이렇게 일관성 있게 묶어낼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냐는 거죠. 그 개성 강한 작가들이 작품이 각기 다 다른 세계를 보여주고 있었는데 그게 어떤 그 화단의 현실적인 필요성 때문에 그룹을 만들었다고 봐야지 그룹의 이념을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었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작품에 대한 개별적인 단위의 구체적인 담론이 형성이 돼야 되고 연구가 돼야지 그게 미술에 대한 역사가 진술이 될 수가 있는 거지. 몇 년부터 몇 년까지 뭐 예를 들어서 앵콜메일 회화다. 그럼 모든 앵콜메일 계통의 회화를 그게 이제 그 시대의 하나의 뭐 대표적인 양식이었을 수는 있겠지만 그 사람들끼리도 그림이 다 똑같은 건 또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그 청년작가 연립전에 들어가 있는 것도 예를 무동이는 오브제 그룹이었고 신전도 이제 오브제였지만 좀 성격이 달랐고 오리진은 이제 기하학 추상. 근데 또 오리진 그러면 기하학 추상 그림 그리신 분들은 다 똑같았나요? 다 똑같게 또 다르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굉장히 많은 의문이 드는 거예요. 이런 우리나라 미술사 진술 방식에 대해서. 그건 아마 내 생각에는요. 그 서양 미술을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가르칠 때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그룹별로 예를 들면 인상들, 그러니까요. 집합 네. 이런 그 패턴하고 그런 사고 속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게 아닌가. 그렇죠. 이게 편의주의죠. 그렇죠. 예, 그래서 미술을 바라보면 편의주의죠. 그렇게 보면은 이제 하단에서 보면 이제 당시 사회적인 여건이 어려웠으니까 사람들이 미술에 관심을 별로 가지지 않았을 테고 그러다 보면 작가들이 이제 개인 발언이 힘이 별로 없잖아요.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집단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할 테고 그런 화단에서의 현실적 필요성 때문에 이제 그 만들어진 그런 집단적 경향들이 한편으로는 이제 긍정적으로 이해가 되죠. 또 그 부분이 우리나라 미술계의 어떤 그 터전을 가까웠고 또 발전의 어떤 토대가 됐고 하는 긍정적 측면도 있고 또 반대로 보면 부정적 측면도 있지 않겠어요. 그게 집단화하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개인들의 어떤 그 위상이라든가 이런 자꾸 이제 묻히기도 쉽고 또 70년대 중반 이후에는 그게 이제 거대 세력으로 발전해서 권력화하고 그게 또 이제 권력화함으로 해서 미치게 된 좋지 않은 영향도 많았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미술의 역사를 이제 우리가 그 정리하는 일에 있어서 화단에서의 어떤 그 화단에서 일어났던 이제 집단화의 어떤 양상하고 작품에 대한 담론의 부분은 좀 구별되어서 또 심화돼서 연구돼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자연히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럴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생님께서는 이제 제가 뵙기에는 ST에서 활동을 이제 하셨지만 상당히 독특한 그런 감성을 갖고 있는 작가 중에 한 분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선생님이 이제 이런 우리 미술계의 흐름을 이렇게 경험해 오시면서 느꼈던 화단에서의 그런 집단화 양상하고 선생님 개인에 있어서의 문제 사이에 이제 좀 여러 가지 그 좀 생각이 있으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여쭤볼게요. 뭐 나는 그 우리나라 미술을 연구하지도 않고 내가 이제 그 개인적으로 그 생각했던 것들하고 경험했던 것들 말씀드리면 사실 저기
그 작가로서 활동하기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더군다나 젊은이들이 이제 막 사회에 나와서 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아까 이제 그룹 집단화하는 그것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무슨 세력을 형성하기 위한 것도 있었겠지만 ST 같은 경우는 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혼자 이렇게 개인전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우리가 작품을 이렇게 발표를 해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이제 뭐 그룹이라는 게 되게 아는 친구들끼리 이렇게 생각이 통하는 친구들끼리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같이 하게 되면 뭐 비용도 적고 그렇죠. 또 활동 내가 작가 활동하기도 좋고 또 그러면서 이제 아까 담누나 말씀하셨지만 사실 ST에서는 그냥 작품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제 그 현대미술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또 그 비판 같은 거 같이 하고 한국 파단에 대한 이런 것들을 좀 했어요. 그래서 그 ST는 사실 이렇게 무슨 이렇게 세력화 이런 걸 가지고 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 이후에 사실 그 조금 몇 년이 지난 다음 70년대 이제 중반 지나고 나서부터는 사실 그 필요성을 이제 없어졌죠. 소위 말하는 그런 개인적으로는 필요성도 없어지고 그게 마치 이렇게 무슨 저기 체력화 비슷한 것 같아서 사실 그만뒀거든요.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친구들 그래서 이제 별로 없어졌는데 그런 측면이라면 그걸 사실은 부정적으로는 보진 않아요. 근데 이제 그 외에 이제 그 뭐 현대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어느 집단에서 뭐 남대방정하려고 어느 집단에서 서울 현대미술이라고 해가지고 그 세력화된 건 그건 저도 느꼈어요. 근데 뭐 그건 뭐 그래서 저는 큰 관심 없었어요. 작품 내달라는 내주고 있었고 그런 식이었죠. 그 당시에는 이제 발표할 기회를 준다는 것도 우리한테는 굉장한 도움이었으니까 그 정도였고 그건 부정적이죠. 세력화하는 거. 그 이제 이렇게 집단적인 경향이 일어나게 되면 뭐 이제 개인차들이 있겠습니다만은 그게 이제 주변에서 다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만 같은 그런 불안도 좀 생길 수도 있고 그렇죠. 또 그런 집단에 안기고 빠져 있으면 뭔가 소외되는 느낌도 있고 그렇죠. 발표할 그런 기회도 이제 주어지지 않고 이렇게 되니까 불안 심리가 작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러다 보면 작가로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개인적인 어떤 개성이라든가 혹은 자기가 풀어나가고 싶은 어떤 작업 세계를 생각을 하기가 어려워지는 어떤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그런 현실적인 여건들이 궁극적으로 이제 작가로서 개인이 한 작가로서 주체적으로 존재하게 되는데 좀 이렇게 좀 뭐랄까 좀 이렇게 좀 부정적인 영향을 또 미치는 부분도 있지 않겠어요? 그럴 경우가 많겠죠. 많은데 이제 그것도 작가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렇겠죠. 예를 들면 그런데 이제 참여를 하더라도 거기에 그 어떤 그 무슨 저기 이슈나 이런데 이렇게 저기 같이 이렇게 동참하지 않고 자기 식의 어떤 뭐라고 흥미라고 할까 관심 이런 걸 작품한테 꾸준히 해나가면 전시회 그런 문제는 없고 근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그룹이 형성이 되면 거기에 끼기 위해서 이제 비슷한 경향의 작품을 만들고 그건 마치 아까 뭐 초반에 말씀하셨던 우리나라 그 수입 문화라는 거 그거와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 끼기 위해서 거기 비슷하게 따라가는 거 그건 작가 자신의 문제인 것 같아요. 물론 그렇죠. 물론 그렇긴 한데 그게 사회적으로 어떤 풍토를 그렇게 만들어갔다는 것도 사회적인 책임이 그렇죠. 이제 그걸 이제 소외시키는 게 있는데 그건 글쎄요. 나로서는 그걸 별로 그렇게 많이 생각을 안 해봐서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뭐 안 끼워주면 끼워주고 안 끼워주면 안 끼워주고. 근데 제가 이제 어떤 선생님께 말씀을 듣기로는 흰색 그림을 주조로 하는 전시회에 까만색을 갖고 나갔더니 보이콧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보이콧을 당하는 글쎄요. 그런 현상 영광스럽지 않아요? 물론 그렇게 이제 작가에 따라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뭔가 이렇게 그 집단적인 이데올로기가 개인을 이렇게 그 말하자면 강압적으로 소외시킨다거나 혹은 억압한다거나
이런 개인의 생각을 존중하지 않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미술 문화가 이것이 그런 다양한 어떤 그 개체들의 어떤 창의성을 존중할 수 있는 그런 풍토가 아니게 되니까 이게 또 사회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지 않나. 뭐 그렇겠죠. 이제 그 집단이 행하는 걸로는 그건 부정적으로 보이지만 그렇지만 그걸 참여하든 안 하든 그렇죠. 사실 작가의 그 개인적인 그렇죠. 문제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 핑계를 그 집단에 돌렸을 때는 난 그것도 또 작가로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는. 예. 선생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예. 저는 글쎄 그런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런 작가들의 얘기들은. 선생님 그 까니 국제회화제 참가하셨던 게 몇 년도였죠? 80년대. 80년대 참가하셨어요? 예. 늦게 참가하셨네. 예. 그 선생님이 국제전에 최초에 참가하신 거는 그거죠. 그거였어요. 예. 그때 특별상 받으셨어요? 예. 그때 거기 반응은 어땠었어요? 글쎄요, 뭐 말이 안 통해서 잘 모르고 그 당시에 뭐 사실 전 미협에서 이제 그 추천을 해줘가지고 이제 갔는데 마침 기회가 그때 그 당시에는 해외 나가기 힘들었어요. 힘들었죠. 근데 이제 빚내가지고 아. 내가 일부러 야 가야겠다. 네. 잘 갔어요. 예. 갔는데 난 가서 실망 굉장히 많이 했어요. 까니 회화제 자체에 대해서. 아, 그래요. 뭐 성은 뭐 아담하고 괜찮은데 그냥 성에서 이 사람들이 약간은 그 향토를 알리기 위한 관광 비슷한 그런 걸로 보이고 거기에 참여된 그 작품들도 내가 기대했던 거 그런 신선한 것도 별로 없고 아니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나 나름도 생각했지 이거요. 이런 건 아닌 거구나. 근데 그 해에 베니스에서 베니스 비엔을 했어요. 그걸 구경을 갔죠. 아, 그거하고 굉장히 큰 차이가 느끼고 아직 우리나라는 아직은 국제전이라는 이런 타이틀 까뉴 정도는 안 되겠다 했고 그 당시 이제 상 받은 뭐 정확한 느낌 그 코멘트를 받은 건 없고 그 심사위원 한 사람이 아니 거기가 큐레이터였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이제 우리가 사실 방문했을 때는 솔직히 얘기해서 내가 보기에 한국 사람 분이 없었어요. 우리나라 작가는 다 갔거든요. 거기 참석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생각하면 참 촌스럽죠. 네. 어느 분? 그때 김태호 선생님하고 김태호 선생님도 지금 홍익대학에 예. 김용철 네. 그다음에 하 선생님이 그때 커미셔너 커미셔너. 그랬나요? 네 명이었나요? 네 사람이 참석했어요. 다른 나라 작가들은 별로 안 와요. 별로 안 오고 뭐 내가 모르겠어요. 자세히는 모르는데 이 심사한 사람들 그렇겠죠. 그게 또 6월달에 열리는 게 이제 바캉스 시즌 아니에요. 그렇죠. 그 감이 잡히더라고요. 네. 그런 산업. 니스 가까운데 조그마한 마을이거든요. 아마 그 성주가 하는 건지 누가 하는 건지 자세히 모르겠는데 그래서 사실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무슨 큰 화제거리잖아. 화제거리가 되게 건너지도 안 되고 나 그 당시에도 그거 약간 느꼈어요. 자랑거리는 아니에요. 이번에 조금 이제 각도를 바꿔서요. 당시에 그 선생님 느끼시기에 우리나라 그 현대 미술의 어떤 그 양상이 서양 미술의 어떤 정보나 지식을 이렇게 수용하고 그런 영향에 많이 이렇게 경도되어가는 그런 양상들이 이제 상당히 있었다고 이제 알고 있고요. 선생님 느끼시기도 그렇게 보이시나요? 그럼요.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 SG라는 그 그룹이 개념 미술이라는 것도 사실 그 서양 거 이렇게 수입한 거고 또 그걸 직접적으로 또 그 사람들 글이라든지 작품들 뭐 같이 토론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럼 수입이에요. 네. 당연히 그렇고 또 우리도 이제 그걸 흉내내는 거죠.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나는 그 수입이라는 걸 갖다가 자꾸 부정적으로만 이렇게 해석해 나가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통적인 맥이 끊어졌다고 그러는데 물론 뭐 기존의 우리 뭐 스모크라든지 그 동양화 같은 거에 큰 게 없어지는 당연한 거고
또 실제로 문화 자체가 서양 문화가 이렇게 동양 쪽으로 오면서 일본도 똑같고 지금 현대 중국도 마찬가지가 있습니다. 일본이 그렇게 개국이 됐는데도 결국은 그들도 스스로가 생각하는 것은 다 수입 문화라고 생각해요. 일부. 근데 이제 일부 그 국수주의자들, 민족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그 일본화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억지로 이제 일본적인 걸 만들려고 하는데 애들 치고 우리나라도 똑같은 문화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거기에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건 좀 좋아서 수입한다. 네. 자연스럽게 수입해서 그 다음에 그걸 수입해서 쓰다 보면 결국 우리식으로 어떤 풍토가 마련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수입에 대한 그 아레르기 때문에 네. 진짜 저기 하고 싶은 걸 가로막는 그 전통에 대한 너무 지나친 그 집착 때문에 약간 좀 이상해져가는 그런 것들이 저는 좀 아쉬워요. 네. 나는 인정할 거 인정하자는 거예요. 저는 뭐 사실 아까 말씀드린 전부 다 수입으로만 몰리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 그건 맞는 말이기도 한데 근데 우리가 그걸 솔직하게 인정하자는 거예요. 네. 특히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나라 그 현대 미술, 70년대 미술, 60년대부터 마찬가지예요. 그 미술하고 일본이 수입하는 그 서양 미술 그거하고를 이렇게 사실 서로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놓고 보면 그건 금방 알아채.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이제 한편 생각해보면 이제 아까 저희가 우리나라 현대미술이 사실 해방 이후에 본격적으로 서양 문화의 유입이 이루어지면서부터 시작이 됐다고 봐도 이제 과언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그걸 저는 이제 그 서양 이신문화라고 이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그렇게 연도수를 잡아서 언제부터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못하지만 그렇게 봤을 때 서양 문화나 예술 그런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기 시작한 거를 그때쯤부터라고 한다면 60년대, 70년대는 사람으로 치더라도 이제 소년기라도 많은 걸 배우고 알려고 하는 꼭 지적 호기심이 많을 나이란 말이에요. 사람으로 보더라도 그런 때에 이제 서양의 그 다양한 그 인식론들과 문화와 예술의 내용에 대해서 연구하고 알고자 했던 그런 좀 그런 지적인 어떤 그 욕구라든가 하는 것들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한편 이제 제가 이런 문제를 이제 그 선생님께 여쭤보는 거는 서양 문화의 어떤 그 지식의 영향을 받는 것하고 그 다음에 그 영향을 받아서 선생님이 이제 작업을 하셨을 때 그 결과물이라는 이제 작품이라는 결과물은 이제 서양 문화의 영향과 어떤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것일까라는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제가 보기에는 그 시기의 미술이 서양 미술의 영향을 받아서 서양 미술에 경도되어 갔다라고 이제 비판하는 입장에서 보면 영향을 받게 되는 건 동기에 해당이 되고 작품을 제작을 해서 만들어낸 건 결과물인데 영향을 동기에서 받았다 그래서 결과도 똑같은 맥락의 어떤 그 서양 문화와 예술에 대해서 경도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느냐 아니면 한 작가를 통해서 그 지역적이거나 문화적이거나 개인적인 어떤 정체성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과 결합이 돼서 이렇게 혼성된 형태로 나타나겠느냐 어떤 쪽이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이느냐라고 봤을 때 만약에 동기와 결과를 우리가 분리해서 얘기한다면 일단 동기까지 영향을 받고 그 영향이 이제 작품을 통해서 결과로 나타날 때는 그런 지역적이고 그런 역사적인 혹은 개인적인 그런 아이덴티티와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 융합된 형태로 나타난다고 봐야 하지 않겠냐. 그렇다면 이것은 새로운 결과물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느냐. 뭐 그런 의미에서는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디에 끼기 위해서 그걸 저기 내가 사실은 그게 중요하다고 작가가 이걸 수용한다는 것은 그걸 스스로가 좋아하고 흥미 있어야 하고 그렇죠. 근데 흥미와 관계없이 어떤 그 미술계의 패턴이라든가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거기에 참
하기 위해서 그런 의식 없이 그냥 패턴만 스타일만 갖다가 이렇게 자꾸만 양상했을 때는 그건 영향받은 게 아니라 그건 다른 문제죠. 그렇게 예, 거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건 그럼 작가의 문제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누구도 나도 마찬가지죠. 나는 뭐 서양권뿐만 아니라 주위에 뭐 다른 타작가들, 한국의 타작가들은 훌륭한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예. 예. 당연하죠. 예, 근데 그것은 내가 정말 좋아서 이거 취하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어떤 스타일을 취하는 분 갖다가 요새 이렇게 흐름이 이렇고 이래야만 내가 국제적인 낼 수 있다 하니까 그런 작품 만들었을 때 이건 좀 다른 거죠. 선생님 생각하시기에 그런 작가들이 꽤 많았었습니까? 당시에? 뭐 내가 보기에는 뭐 이렇게 좀 예를 들자면 이렇게 수출용 그림 그린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지금 들리잖아요. 이렇게 그림 딱 보면 저건 어디에 끼기 위해서 한 거, 또 어느 뭐 이렇게 또 이게 작가 개인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어느 분 말씀으로는 지금도 이제 소위 그 국제전 예. 예를 들어서 이제 국제전용 광주 비엔날레라든가 예. 뭐 이런 전시 국내 작가들이 우리나라 작가가 이제 지명이 되면 다른 작품을 낸다는 거예요. 거기 평소 자기 하는 작업이 아니라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 이해가 안 예. 됐어요. 그 차이죠. 네. 그걸 이건 저기 서양 다 얘기하면 다 서양가 다 수입이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좋아서 수입해서 또 자기가 흥미 있어서 이렇게 해놓은 결과들이 나중에 보면 뭔가 이제 소위 말하면 다른 점이 발견되겠죠. 네. 예, 그건 나도 정확하게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예. 당시 선생님 그 이우환 선생님의 그 만남의 현상. 예. 이제 물론 이제 이 만남 현상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분들이 있으시지만 이 만남의 현상학의 영향이 우리나라 미술에 상당히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럼요. 우리 ST에서 제일 먼저 이렇게 토론한 게 그거였는데요. 예. 그리고 그분이 글을 아주 매력적으로 잘 쓰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작품도 굉장히 투명하잖아요. 그렇죠. 네. 나는 ST뿐만 아니라 그 당시 아마 주위에서 좀 많이 영향을 받았을 거예요. 네. 뭐 AG에서도 그렇고 또 뭐 여러분들 선생님들과 이렇게 대담하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당시 미술의 이완 선생의 영향이 아주 대단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걸로 봐서 상당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과정에서 한 가지 이제 저희들이 짚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 이우환 선생님은 일본의 모노화의 주요한 작가이면서 이론가였기 때문에 이우환 선생님의 이론이 모노화에도 영향을 미치고 우리나라 미술에도 영향을 미치는 이런 이제 결과를 가져왔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이우환이라는 작가가 일본의 중요한 비평가로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작가들한테 지명도가 더 높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반대로 보면은 이제 거꾸로 이완 선생을 통해서 일본 모노화에 대한 이해를 더 많이 가지게 됐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나라 60, 70년대의 미술들하고 일본의 모노화하고의 어떤 상관관계 이거는 좀 문화정치학적인 문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관계 설정 문제가 상당 부분에서 좀 모호하게 되어 있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이제 좀 드는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모노화라는 것 자체가 어떤 측면에서는 이제 순수한 미술 운동이라기보다는 일본이 이제 세계 미술 중심부에 이제 파고들어가려는 어떤 문화적인 양심을 가지고 만든 말하자면 문화 정치학적 운동이었다고 봐야죠. 그랬을 때 일본 사람들이 의도했던 것, 모노화를 통해서 의도했던 것, 그것을 배우기에는 이제 당대에 가장 처음 했던 미술의 양식들과 이슈들, 그 다음에 그 인식론의 배경을 이제 일본의 전통사상, 선사상에서부터 이렇게 끌어와서 이완 선생이 이제 어필이 된 이유 중에 하나도 글도 잘 쓰시지만 외국 사람이 일본 사상가의 이론에 토대해서 비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노화의 문화정치학적 관점에서는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
왜냐하면 그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그 보편성을 획득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이 있었을 테니까. 따라서 이완의 존재가 일본에서는 정치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문제였을 것이다. 일본 미술계에서는 그런 현상들이 이제 예측이 되고요. 그런 맥락에서 저희가 이제 생각해야 되는 거는 당시 일본 미술계는 우리나라 미술계보다 상당히 그 규모도 컸지만 체제도 훨씬 더 정비가 되어 있었고 문화 정치학적인 그런 어떤 정책이라 그럴까 전략 같은 것들이 치밀했던 시기의 차이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의 그 야마모토라는 그 동경화랑 사장이 이제 우리나라 작가들 전시를 이제 계속 유치하고 또 이제 무라마스라든가 이런 데서 우리나라 작가들 전시 거의 러시를 잃었던 것 같아요. 그 시기에는 그러한 현상들이 뭐 쉽게는 우리나라 작품이 일본에서 좀 팔릴만 하니까 팔릴만한 물건을 갖다 팔았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약간 다른 각도에서 보면 그것이 우리나라 미술계에 역으로 미친 영향을 생각해 본다면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그렇게 거기서 전시하기 위해서 어떤 스타일의 그림을 그리려고 드는 작가들이 많아졌다거나 그걸 이제 저는 70년대 중반 이후에 이제 단색조 평면회와 붐이 일어나는 거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런 현상을 거꾸로 유도해내는 결과가 됐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게 의도적이든 아니든 간에. 그런 부분이라고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크게 보았을 때 일본 모노화의 주변부 미술로서의 어떤 성격, 우리나라 미술이 그런 성격을 거꾸로 갖게 되는 건 아니었는지 이런 부분들은 그 당시 작가들이 전혀 경계를 안 했었는지 그건 몰랐겠죠. 그랬습니다. 그럼요. 그 의식을 했으면 지금 선생님 보시기에는 그 당시 그런 현상들이 그런 주변부와의 의도 같은 것들이 저는 뭐 잘 몰랐어. 뭐 그쪽하고 별로 관계가 없고 뭐 이완 선생님 봤어요. 그게는 앙대빵 연장한테 그랬는데 근데 난 그분의 작품을 좋아했어요. 사실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면 아닐 거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그 거울 뭐 경제 그런 그림 그리면서도 그 작품이 좀 다르구나 하는 걸 느꼈는데 큰 맥락에서 보면요.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모노크롬이 선사상하고 연결돼서 일본에서 정책적으로 문화적으로 이렇게 만드는 걸 우리는 주변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이지만 더 큰 맥락에서 보면 사실은 그게 미국의 그 미니멀리즘하고 또 다시 연결을 시켜보면 결국 일본도 실패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모노화가 모노화가 있었죠. 국제적인 그런 그 맥락에서 보면 그게 결국은 우리나라에서 똑같이 동양적인 것을 너무 강조를 했고 또 그 작업 내용들도 너무 동양 사상하고 연결을 지어가지고 그게 마치 일러스트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 역작용도 나는 했다고 생각해요. 내 개인적으로. 그래서 저는 실패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은 저는 강력한 세계 그 흐름 그래서 이렇게 강력한 대부분 못합니다. 물론 이제 모노화 그게 이제 모노화의 한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 미술이 안고 있다고 보여지는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지금도 교과서 가지고 문제를 삼고 있지만 일본이 우리나라를 근대화시켰다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일제 강점기를 통해서. 그런데 그 근대화의 형태가 저는 왜곡된 것이었다고 생각하고 식민 통제성에 의한 근대화였지 그게 근대화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일본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일본의 그 식민 통치를 통해서 근대화된 한국이 오늘에 와서 그 자기네들의 문화의 영향이 어떻게 결과적으로 나타나고 있는가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주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를. 그런 맥락에서 그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측면, 이런 측면은 여러 군데서 드러나 있어요. 그건 당연하죠. 그냥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도 강력해졌으면 그렇게 했을 겁니다. 나는 그걸 똑같이 생각해요. 그러니까 문제는 일본이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본이 예를 들어서 그런 문화정치학적인 맥락에서 우리나라 미술을 주변부 미술 정도로 설정해 놓고 우리나라 작가들을 몇 사람 데려다가 키운다거나 뭐 혹은 일본이 이제 거꾸로 우리나라 미술의 어떤 특징적인 경향을 일본에서 이렇게 정립을 한다거나 하는 방식의 어떤 양상들, 그런 양상들이 이제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이제 그걸 이제 저는 그동안은 묻고 몰랐죠. 다니는 그동안 몰랐겠죠. 네. 예를 들면 그 서구 문화가 동양 문화에서 대한 문화 똑같은 거죠. 그 문화 정책적으로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그것을 수용하는 쪽에서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 거고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문제고, 근데 그걸 자꾸만 그 칩으로 감추려고 하는 데서 이제 더 문제가 네. 꼬이게 되고,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도 똑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래서 난 오히려 그 아까 뭐 억압 말씀도 하시고 정치적으로 한 작전이냐 뭐 정책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누구나 다 이 세력을 갖고 있으면 자연히 바깥에다가 이렇게 영향을 미치려고 할 거예요. 또 안 미치려고 해도 저절로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걸 이렇게 소위 말 침략을 당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그걸 자꾸만 종속으로 생각하고, 그건 종속이 아니라는 걸 감추기 위해서 그냥 다른 핑계 대고 하는 데서 문제는 심각한 것 같아요. 저는 뭐 너희들보다 우리는 약하고 약소국이고 우리는 못하다 그렇게 해놓고 거기서부터 그렇지만 우리 생활은 뭐 이런 거다 하는, 그걸 억지로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인정할 거 인정하고 받아들일 거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좀 이렇게 감추지 말고 선명하게 이렇게 인식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아마 이런 그 소위 말해 주체 문제 뭐 이런 문제들이 많이 안 나올 것 같은데, 억지로 주체 만든다고 주체가 만들어집니까? 이제 문제는 일본의 그런 이제 그 문화의 어떤 그 미학과 그런 이제 미술사적인 그런 맥락과 위상, 그런 것에 이제 자극과 영향을 받아서 일어났던 우리나라에서 일련의 여러 가지 현상들을 서구 미술의 영향에서 부터 비롯되고 있는 양상들하고 같은 맥락에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그렇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왜 문제가 되느냐면 당시에 우리나라의 뭐 70년대 단색적 혁명화를 중심으로 해서 무슨 백색주의, 모더니즘 이런 말들이 이제 그 당시 미학을 대표하는 개념으로 이제 이렇게 드러났는데, 바로 그 개념이 바로 이런 소위 그 주변부화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개념이라는 판단이 들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미술사적으로 새롭게 자리매김되고 재평가돼야 될 부분이다라는 것이 70년대 미술이 안고 있는 이제 여러 가지 그 과제들이 있었는데, 그 과제들이 당대에 그분들이 느끼던 자기 작업들의 어떤 아이덴티티와 그 작품을 바라보는 다음 세대가 보는 시각에는 분명한 차이가 이제 있을 수밖에 물론 없고, 있겠죠. 그랬을 때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주어졌던 몇 가지 그 개념들이 적절치 않아 보이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게 바로 제가 보기엔 이제 이런 문화 정치학적인 주변부화의 의도가 숨어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당시 작가들이 그걸 의식을 하고 했는지, 하고도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 그런 것까지 의식할 그럴 단계가 아니었는지 직접. 그건 뭐 제가 경험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사실 그런 의식은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아까 뭐 우리나라 현대미술 서구화된 건 해방 후라고 그랬는데, 나는 더 거슬러 올라가서 일제시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우리나라 그 선전을 통해 가지고 서양 미술, 일본 놈들이 서양에서 수입한 걸 다시 이제 일본에서 우리가 수입해서 이제 그게 서양 거 됐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소위 현대 미술은 아니죠. 수입한 사람들 중에 뭐 현대 미술 있을 수 있겠네요. 예를 들면 뭐 표현주의적인 뭐 그림이 있으니까.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뭐 민족적인 거 뭐 이런 것보다 뭐 주제 빼놓고는 그 작품 양식으로서 스타일로서 그 현대 미술을 갖다가 동양적인 어떤 거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이제 그냥 충분히 있다고 봐요. 모노크롬 회화가. 네. 그리고 그걸 내가 보기에는 그게 너무 그 억지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그게 문제지. 그런 의식 자체는 또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현대미술을 서양과하고 차별화시키려는 그 몸부림들, 이런 것들은 이제 평가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 의식을 했던 안 했던 뭐 그건 의식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그게
세계적인 이 맥락이라든지 이런 거 잘 못 읽어가지고 뭐 이렇게 억지로 그럴 수도 있고, 예. 또 말고도 그렇게 했는지도 모르고, 예. 생떼일 수도 있고, 그런 점에서 조금 그게 약하지 않았나. 예. 그 AG가 69년도에 이제 그 창립이 됐는데요. AG 활동을 선생님 좀 보셨나요? 축은 못 보고 전신 한두 개 봤어요. 네. 한 번 봤을까? 어떻게 보셨어요? 그때 군대에 있습니다. 제가 69년에 졸업을 해서 70년대 69년 3월에 군대를 갔거든요. 아, 그러셨군요. 그래서 아마 휴가 와서 어떻게 갔던지 어느 전신장인지 나 기억이 안 나는데 봤어요. 이제 예를 들면 화정현 선생님이 이렇게 새카만 천에다가 철망 이렇게 네, 하는 네. 거 그런 작품들 그다음에 신문선 김문수 씨는 작품을 근데 그 보시기에 선생님은 어떻게 느끼셨어요? 뭐그 당시만 해도 이게 소위 말하면 현대미술 새로운 그냥 그거구나. 뭐 정보로는 알았죠. 예를 들면 서양에서 이제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알았는데 우리나라에도 이런 활동을 하는구나. 그 정도는 알았고 그걸 내가 하고 싶은 의욕은 별로 없었어요. 네. 선생님 그 공부하실 때는 일본 뭐 미술수첩이나 네. 그런 책 같은 것들을 좀 자주 접하셨습니까? 대학 다닐 때는 물론이고 나는 고등학교 때부터 그걸 접했어요. 미술수첩을. 우리 미술 선생님이 태평양 미술학교를 나오신 분이라 태평양 미술학교 좀 우리나라에도 원로 작가님이 있으면 그분은 이름이 없어요. 네. 돌아가셨나요? LA 가 계시죠. 그분이 항상 그걸 보셨어요. 네. 일본에서 공부하죠. 그래서 이렇게 갔는데 거기서 이미 잭슨 폴로 활동이라든지 내가 50년대에 다녔거든요. 네. 중고등학교를. 네. 그리고 실험 미술 같은 건 그냥 그림으로만 봤죠. 네. 선생님이 갖고 오면 이제 궁금해하면 설명도 해줘. 이 사람은 그 선생님도 이해를 못하는 거지. 눕혀놓고 뿌린다더라. 저렇게도 하는구나. 그 정도만 알고 있었죠. 네. 그 AG라는 그룹은 이제 당시에 우리 화단에서 이제 젊은 작가들 중에서 그래서 좀 상당히 지명도 있는 분들 중심으로 구성이 됐고요. 네. 평론가들도 세 분이 하셨고 그래서 처음부터 좀 스타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성격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AG는. 그렇죠. 그런 새로운 미술을 이렇게 딱 들고 나오면 그건 당연히 이목도 받겠죠. 네. 그건 이제 AG의 그 모태가 됐던 이제 그 그룹이 청년 작가 연립전 문제였고 청년 작가 연립전이 나름대로 상당히 반향을 일으켰다고 이제 판단을 하고 계시던 분들이 후속 조치를 이제 만든 게 AG라는 단체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상당히 정치적인 색깔을 좀 이렇게 내재하고 있지 않나. 물론 이제 그룹 자체가 정치적인 건 아니었죠. 그랬고 이제 그 뒤에 AG가 서울현대미술제나 안개방당 이런 게 만들어지면서 AG가 해체가 되고 AG의 이제 주축 멤버였던 작가들이 대부분 이제 서울현대미술제 쪽으로 이렇게 합류가 되면서 이제 거대 집단이 만들어지는 그런 이제 정치적인 과정이 저는 이거 오늘 처음 들어요. 그렇게 모양이 되어 있는 거에 비해서 ST라는 그룹은 이제 초기 출범할 때부터 이제 학회 성격을 가지고 좀 이렇게 소그룹 단위로 지명도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했다기보다는 당시에 이렇게 좀 지적인 학구열이 있었던 분들이 모여서 좀 진지한 어떤 토론이라든가 연구 같은 것들을 주로 해오셨다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으로 봤을 때 저는 이제 일단 AG나 ST에 이르러서 우리나라 현대미술이 한 단계 좀 이렇게 심화된 인상을 받거든요. 작품의 양상들에서. 그래서 이제 그 이전 단계까지 작업들하고 좀 이렇게 구별되는 물론 이제 그런 부분들은 구체적인 작품을 통한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성격 차이가 나는 걸로 봐서 이제 69년, 70년대 초에 AG와 ST는 상당히 중요한 그런 그룹들이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이제 우리 미술계에서의 평가의 형태는
그 그룹을 통한 그 연구라든가 어떤 그 작품의 내용이라든가 내용에 대한 어떤 분석이라든가 연구 그런 것에 의한 평가라기보다는 뭔가 좀 그 표면적인 양상면에서 에이지 작가들이 이제 좀 이렇게 그 주목을 많이 받고 또 이렇게 그 나중에 거대 집단화하는데 주축 멤버들이 됐기 때문에 에이지가 상당히 그 비중 있는 이제 ST보다 그렇게 해서 ST는 뭔가 좀 주변부적인 이런 그룹으로 자꾸 인식이 되는 그런 양상이 좀 있는 것 같이 보여요. 뭐 그 당시에도 그랬죠.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제 예를 들면 우리 ST는 처음 이렇게 시작하는 사람들이 모인 거고 그 에이지는 그래도 하단에서 조금 이렇게 좀 활동도 하고 그동안에 이제 작품도 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당연하죠. 우리는 진짜 그 시출내기들이죠. 왜냐하면 나 같은 경우 졸업하고 제대하고 나와서 바로 ST도 친구들도 같이 이렇게 하고 그 중에서 조금 그래도 뭐 이렇게 이 양반 군대를 안 갔으니까 이건영 씨 같은 경우는 조금 활동을 했죠. 그랬으니까 당연할 거예요. 근데 제 생각으로는 이제 이게 당시 상황으로서는 그렇지만 비평적으로나 미술사적으로는 이제 그 그룹이 화단에서 이제 그 끼쳤던 영향 같은 것도 있지만 작품의 내용이라든가 이런 어떤 연구의 어떤 그 결과라든가 그것이 이제 그런 작품과 그런 연구의 결과들이 이제 그 당시 미술계에 끼친 영향 이러한 것들로 봤을 때 결코 ST가 에이지에 비해서 그렇게 분소그룹으로 보일 만한 정도의 그런 그 내용을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자료 중에서 보면 상당히 당시에 그 에이지 기관지에 실려 있는 그런 내용들보다 ST 멤버들이 손으로 써서 이렇게 만들어낸 그 연구 자료들이 심도도 훨씬 더 있고 상당히 그 중요한 부분들이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간과되어 온 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너무 표면적인 지명도 중심으로 모든 걸 미술사를 만들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건 이제 그 우리나라 그 미술사를 쓰는 사람들이 문제고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문제고 내 생각으로서는 하여간 그 당시에는 그런 식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도 뭐 이게 ST가 뭐 최고다 뭐 이런 생각도 없고 그런 그렇죠. 그냥 단순히 그 현대미술 쪽에 관심도 있고 더군다나 개념미술 쪽뭐 그 작품 안 하고 그냥 뭐 이렇게 뭐 저기 이벤트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또 그런 또 행위 이광용 씨 같은 걸 했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경험하고 또 이게 별로 이렇게 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도 있고 내가 거기 있었지만 그런 경험들, 그런 개인적인 그런 것으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한국 미술사에서 뭐게 꼭 큰 역할을 했다. 그건 아직 모르겠어요. 이번에 그 ST 내부의 그 사정에 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ST라는 그룹은 이제 그 일반적으로는 상당히 그 개념적이고 논리적인 작업을 하는 작가들의 이제 그룹으로 이렇게 인지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 그 ST 전시에 참여했던 작가분들의 그 구체적인 면모들은 꼭 그런 것만은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ST라는 그룹의 그 중심 인물들, ST 그룹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중심 인물들을 그 기준으로 해서 ST라는 그룹의 성격이 그렇게 보여지는 것인지. 왜냐하면 그룹이 이제 예를 들어서 작가들이 10명이 참가를 하면 전시에는 10명의 작품이 이제 공이 이제 보여지게 되는 것일 것이고요. 그렇게 했을 때 그 중에 뭐 당시에 봤을 때 이제 이렇게 뭐 더 이렇게 좀 활약이 두드러지는 작가로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룹은 이런 전체적인 모양새인데 그중에 몇 분을 중심으로 이렇게 그룹의 성격이 이렇게 좀 성격지어졌다라는 그런 생각은 하지 않으세요? 글쎄요, 그건 이제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 소위 말하면 그 그룹의 시작에서부터 그 소위 말하면 이끌어갔다는 그런 인물은 이제 이건영 씨가 있죠. 그리고 우리는 후배니까 거기에 줄을 쫓아가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 내가 보기에도
그 이건영 씨 같은 경우도 지적인 뭐 이런 이제 여기 그 작업을 했다고 작품 성격상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좀 개념 미술 쪽을 하다 보니까 다 자연히 그 뭐 이런 쪽에 좀 관심들을 가졌던 것 뿐이고 그리고 좀 이렇게 괜찮았던 소위 말하면 이렇게 좀 지적인 그런 면모를 보였던 작가들은 지금 현재 활동을 안 하는 친구도 있어요. 뭐 성경기 내가 개인적으로 성경기 장화진 같은 경우는 지금도 하긴 하지만 그 친구도 이제 꽤 그런 쪽이 괜찮았었고 그 외에는 뭐 이렇게 지적으로 이렇게 따지고 뭐 이런 작가는 별로 없었어요. 선생님께서는 그 단색조 평면회화의 작업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좀 가지셨습니까? 아니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이완 씨 작품 같은 경우는 그 점에서 선으로 뭐 이런 거에서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드로잉까지 또 오브제 작품 중에서도 뭐 돌 같은 거 그런 거보다는 소무에다가 이렇게 철사하게 꾸려서 들어오는 것 같은 그런 게 약간 회화적으로 보여서 그런 거 같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굉장히 좋아했죠. 네. 예. 그리고 내 스스로도 그런 그 감각들을 꽤 많이 이렇게 영향을 좀 받았다고 생각하고 뭐 전혀 다르지만 그런 것도 있고 또 그분의 특히 좋아했던 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워낙 몰랐으니까 아주 명쾌한 자기 이름화 이런 것도 선망의 대상이었죠. 근데 우리나라 단색조 평면회화 작업들하고 이완 선생의 그런 작업들하고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던가요? 조금 차이가 있죠. 차이가 있고 글쎄요 뭐 그분들 나로서는 그렇게 너무 비슷해가지고 별로 이렇게 크로스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작가들하고 작가들 그런 것들은 별로 좋게는 안 보여지거든요. 그런 단색조 평면회화 붐이 이제 거의 붐이죠. 뭐 갑자기 집단적으로 막 이렇게 그런 단색조 평면회화를 하시기 시작을 했는데 그분들이 이제 그분들 중에 대다수가 60, 70년대에는 상당히 실험적인 미술 70년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실험적인 작업들을 이렇게 하시던 분들이 갑자기 그 평면회화 작업을 이렇게 하시긴 했어요. 그래서 저들은 그런 실험적인 경향하고 단색조 평면회화가 가지는 그 미학적인 연계가 과연 뭘까? 언뜻 봐서는 이렇게 좀 연관이 안 돼 보이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건 저는 저기 차후에 알았지만 그 일본 그 미술계하고 이렇게 수평으로 놓고 보면 금방 이해가 갈 것 같아요. 일본에도 그 물파라는 게 있거든요. 물파가 그게 이제 아마 저기 그 에이지 성격으로 비슷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모노크롬 또 이제 이쪽 동경에서는 모노크롬이었죠. 일본에도 동경 쪽이 모노크롬이고 내 알고 있는 거로는 저쪽 대판 쪽에서 아마 그 물파가 처음 이렇게 형성됐을 거예요. 그런 그 시대적인 맥락이 결국은 이 일본하고의 정보 관계에 있어서 그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창구라는 게 내가 아까 얘기했죠. 아시아 지역의 그것은 일본하고 우리나라 이렇게 금방 이렇게 해보면 너무 이렇게 수평으로 보이는 거죠. 그건 그 당시는 몰랐고 차후에 내가 이제 일본도 좀 가보고 또 그 사람들 얘기도 좀 들어보고 뭐 등등하면서 조금 이렇게 알게 된 거죠. 선생님께서 이제 이렇게 보시기에 이 마지막 진행했습니다만 우리나라의 그간에 이제 60, 70년대 이후에 현재까지 문화적인 어떤 상황, 문화의 상황이 여러 가지가 이제 포함이 되겠죠. 이제 상당히 이렇게 좀 포괄적인 그런 표현이겠습니다만 정치적인 양상도 있겠고 사회적인 양상도 있겠고 경제 원리도 있겠고 또
일반적인 대중문화의 어떤 그런 흐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이제 포함되어 있겠지만 그런 이제 한국의 그 문화적인 양상하고 현대 미술이 이제 상관관계가 어떻게 이제 좀 그 뭐랄까 설정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따로따로 이렇게 돌아오는 것 같았어요? 아니면 나름대로 상당히 긴밀하게 이렇게 대응적인 관계를 가지고 왔다고 생각해요? 정치성인 상황하고 미술에 네. 대해서 그 이슈하고를 네, 얘기하는 거예요? 현대 미술은 현대 미술대로 이제 뭐 앵코르멜 이후에 뭐 이러이러한 흐름을 가져왔는데 네. 이런 흐름하고 우리의 그 역사적이고 문화적이고 네.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그런 어떤 양상들하고 미술이 이렇게 어느 정도 같이 왔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면 완전히 별도로 미술은 미술대로 진행이 되었다고 생각하세요? 그건 저 개인에 따라 좀 다 다를 것 같아요. 선생님 보시기에 예, 근데 내가 보기에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뭐 아까 뭐 집단화 뭐 이런 게 있잖아. 그건 뭐 정치적인 집단하고 똑같은 거죠. 그리고 거기에는 무슨 저기 이슈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네. 소위 말하면 이렇게 섹터화만 네. 그 만드는 거예요. 그건 뭐 경제 상황이나 정치 상황이나 똑같은 네. 거고. 난 그걸 미술로 보지는 않아요. 네. 미술계에서 그렇게 하더라도. 그렇겠죠. 예, 그렇게 안 미술을 보고. 내가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소위 말하면 그 사회적인 측면을 보면 이제 그건 그렇지만 작품들은 특별히 그 이 사회 그 현상하고 이렇게 연계를 맺으려고 한 건 민중미술품이 더 있었어요. 예, 그 외에는 사실 미술 내의 문제 가지고 이렇게 티격태격했지. 지금 내가 좀 약간 좀 이렇게 미술계에서 이제 그런 옛날에 그 ST나 AG 작품들을 그 시대 정치 상황하고 자꾸 연결시켜서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거. 물론 그 당시에 그런 이벤트도 있었어요. 뭐 잡아가고 뭐 못하게 하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사실 그게 무슨 정치적인 그 제스처는 아니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다시 거꾸로 그렇게 또 해석을 해나가더라고요. 내가 보기에는 전혀 물론 모르겠어요. 뭐 몇몇 사람들이 그렇게 했는지 몰라도 그 집단화돼서 그렇게 운동을 일으킨 건 아니에요. 사실 그게 투쟁으로 변한 건 사실 이 저기 민중미술 처음이었을 것 같아요. 네. 그 외에는 개인적인 자기의 어떤 뭐 생각은 있었겠죠. 근데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상황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했어요. 네, 저 개인적으로. 네. 선생님은 그런 그 우리 사회적인 어떤 상황들에 대한 관심이 그 작업에 직접 예, 저는 작업하고는 이렇게 떨어뜨려. 얘는 사회 비판을 하죠. 비판 안 하는 사람 없고 싫은데 당연하죠. 사는데 불편하고 하지만 작품이 꼭 그것을 갖다가 표명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슈화 시킨다든가 이런 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주제로 삼아서 그걸 꼭 그린다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선생님 작업에서 의류적으로 상징된다거나 혹은 감각적으로 네. 그런 부분들이 어떤 식으로든 반영이 된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건 내가 의식을 못하는 거죠. 예, 그럴 수도 있겠죠. 예를 내 심리를 내가 분석할 수는 없으니까. 네, 뭐 있을 수도 있죠. 예를 들면 네. 지금 전 내가 작업을 저렇게 그냥 앉아가지고 작업만 하는 것도 뭐 어느 정도 뭐 만약 해석을 한다면 이 정치사회에서 꼴보기 싫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네. 어? 네. 소위 말해서 머리 깎고 산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저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하진 않았어요. 일단은 물론 이제 그런 표현이 이제 좀 비평적인 관점에서의 이제 표현이 그렇죠. 일반적으로 이제 뭐 미국의 미니멀 아트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사회적이거나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일체 그 무관심한 태도를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치사회 현실로부터 극히 이렇게 그 멀어져 있는 미술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었을 때 반대급부로 이제 그 이의를 제기한 논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꼴 보기 싫으면 말 안 하는 거예요. 말 안 하는 게 제일 강한 발언이라는 걸 모르냐. 이제 그런 표현을 해서 이제 반박을 했던 그 이제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설득력있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그게 소위 말하면 그림이 뭐 이것도 뭐 미를 위한 미 뭐 이런 식으로 나갈지 몰라도 그림이 그림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존재에 대해서
뭐라 그러나 소위 말하면 종교화처럼 종교에 동사하는 그런 그 그림이라는 걸 똑같은 거거든요. 그게 뭐 정의를 위하든 무슨 뭐를 위하든 난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나는 그런 측면에서는 그림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 그림은 그림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분명히 지금 요새 그 젊은 애들이 많이 뭐 사회하고 관계되는 것도 삶하고 관계되는 이런 걸 하는데 그림이 그런 거와 관계가 없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건 직접적으로 그런 걸 갖다 내용화시켜서 그림을 표현한다고 해서 그건 아니거든요. 그건 난 별로 납득할 수가 없고 그림이 사람에게 어쨌든 어떤 부분인지 그 관계를 갖고 있는 그것도 그걸 그렇기 때문에 작품을 만들고 또 아니 전혀 그렇지 않더라도 그림 그리는 개인한테 어떤 의미는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족하지 그 이상 뭐 이렇게 그림 뭐 세계를 정화시킨다든지 또 뭐 사회를 바꿔놓는다든지 이런 사고를 난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건 그 자체가 그 모순이라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럼 이중미술 문제도 지금 논의할 말은 아니지만 그런 정치적인 발언이 궁극적으로 민주화를 갖고 온 거라고 생각하니까 생각이 안 되고 그 정치의 부속물이 됐고. 그렇죠. 예. 그리고 결국 그 틀 안에서 오히려 이렇게 경직된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뭐 그렇죠. 이렇게 머리가 좀 벗겨지고 배 나온 사람은 부르주아고 뭐 좀 이렇게 뼈짝 마른 사람은 그냥 프롤레타리아 하는 식의 도식화된 그런 이제 언어 체계를 거꾸로 이렇게 보여줬다는 점에서 미니멀 계통을 갖다가 뭐 엘리트 작품이라고 그러는데 미니멀이 그 취하고 있는 그건 엘리트가 아니고 반 저기 뭐라 그러나 그 미술관 하거든요. 사실은 팔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 건데 그걸 갖다가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그건 얼마나 잘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문제죠. 그렇죠. 볼 것이 없게 만들려고 그런 건데 그걸 아주 세련된 것으로 받아들이고 글쎄 말이에요. 그건 물론 나중에 그건 사회에서 그렇게 받아들일 뿐이지 그건 작가들의 그 의식하는 맞습니다.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근데 네. 그렇게 받아들이고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뭐 비평하시는 분들이든지 작가분들이든지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그런 말씀하시는 분을 처음 오늘 뵙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저는 늘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미술이 가지고 있는 이제 그 결정적인 어떤 문제 같은 것들 중에 제가 이제 얘기했던 것이 특히 미니멀리즘과 관련해서 아까 이제 제가 들었던 무슨 격조가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며 그다음에 세련된 거 추구하고 막 이러잖아요. 멋있게. 근데 그런 게 저는 굉장히 촌스럽게 보였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도널드 저드 같은 친구들이 자기가 손으로 안 만들고 공장에다가 합청조선 만드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건 이제 자기가 손을 안 대고 아이디어만 개입시키겠다는 의도인데 그것 자체는 미술 맥락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도발적이고 도전적인 형태라는 굉장한 거죠. 예. 그런데 우리나라 작가들은 도널드 저드 작품 사진을 보고 그렇게 기계가 만들어낸 반듯함을 만들기 위해서 타포로 갈고 뿌리고 자기가 그러고 있는 걸 보면 참 저 사람 생각이 뭘까. 그러고서 그 세련된 걸 자꾸 주장을 하니까. 그러니까 손 냄새를 없애고 완전히 그걸 이제 직물화시킨 맞아요. 하는 그런 거였는데 그걸 갖다가 그 부르주아라든지 뭐 세련된 미를 위한 미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는 그건 크게 잘못 받아들이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 미술이 그렇게 그런 작품 만들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굉장히 이상하죠 그게. 그게 얼마나 사실 정치적이에요. 그러니까 말이죠. 예? 놀라워. 그 예를 들자면 이 미술을 바라보는 그 사고 자체를 확 뒤집어 놓는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그런 문제가 우리나라에 와서는 그게 이제 하나의 세련된 미술 양식으로 받아들였으니까 이게 이제 우리 미술이 문제가 있다고 봐죠. 그게 왜 그러냐면 동양 이런 정신 자꾸 갖다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그건 뭐 이상한 얘기고 뭐 요즘에 미국에서 가장 이제 그 인기 있는 작가 중에 한 친구가 이제 제프 쿤스라는 친구잖아요. 이 친구도 얼마 전에 TV에 이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자기는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한다고 말이죠. 근데 그게 당시 이제 인터뷰하던 사람은 뭐 자랑이라고 그런 소리 하는 식으로 핀잔을 주던데 제프 쿤스의 전략이죠. 자기 손 안 대고 그런 장식물을 만들어낸다는 것. 소위 키치라는 그 말하자면 문화의 한 양상을
전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건데 그 사회자는 이제 미술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좀 이해를 잘 못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우리나라에 와서는 또 엉뚱하게 받아들이고 지금은 예를 들어 제프 콘스 같은 작업을 자기가 직접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발표를 하잖아요, 우리 작가들은. 이해가 안 가요. 그 사람도 그러니까 미니멀 그 사고를 이렇게 받은 거거든요. 그 사람이 그 이미지를 만들고 무슨 형상을 만들고 하는데 그걸 완전히 중성화시키는 거예요. 작가하고는 따로 중성화시켜서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의 그냥 오브젝트로만 만들어 놓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게 나는 그 미니멀적인 그 사고하고 통한다고 생각해요. 그 결과는 다르지만 그렇죠. 예. 그런 걸 빨리 그 파악을 못하는 그러니까. 이 그림 빨리 못 그리죠. 그래서 지금 이게 많은 문제가 그래서 생기는 게 아닌데. 예, 그럼요. 네, 아니 선생님 긴 시간 동안 저 이렇게 예, 나 그냥 많은 말씀 즉흥적으로 생각나는 대로 네. 해가지고 예. 어떨지는 아유, 모르겠어요. 예, 아주 좋은 말씀 여러 가지 고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